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90살, 100살까지는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2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신경 쓰는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병 때문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삶에서 줄여야 할 것을 제때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피부로 와닿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쌓는 데 익숙하고 버리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무거운 삶을 안고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덜어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줄인다는 건 없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자문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삶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천하느냐, 그냥 흘려듣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 전달 말 줄이기 총 50문장.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괜히 한 말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잔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말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생활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이야기 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정사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험담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일시적으로는 공감이 생기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험담은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남을 험담한 사람이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태도는 결국 나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지칩니다. 가능한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을 줄이는 건 소통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더 강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한다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떠드는 것도 미숙한 행동입니다. 말은 감정이 담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오래갑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화가 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고 말도 조절해야 합니다.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한마디가 수십 마디보다 더 강합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태도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듣고 불편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은 줄이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말 없는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이 전달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 덜 하고 한 번 더 경청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젊을 땐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많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여유로 느껴지던 시간도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도 줄고 대화할 사람도 줄고 만남의 기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럴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맺은 인연은 깊이가 얕고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외로움을 줄인다고 아무하나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외로움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생깁니다. 독서, 산책, 차 한 잔 같은 작은 여유들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다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외로움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억지로 끌어가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장 잘 아끼는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오히려 피로를 부릅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정서적 허기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고 자랑하는 자리는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라도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인사는 괜찮지만 깊은 마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줄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과만 남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운다면 혼자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 속에서 내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안에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는 더 쉽게 나고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를 자주 내면 결국 나만 손해를 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건강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몸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빨리 뛰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오래된 분노는 몸을 지치게 만들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화는 내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걱정하던 사람도 결국 피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면 어린 사람보다 더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낸다는 건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상처, 억울함,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어디에서 오는 감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을 때 가라앉습니다. 스스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해도 문제지만 마구 쏟아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로, 글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잘 풀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땐 잠깐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은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짜증, 날카로운 말투는 내 삶의 분위기를 망칩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하루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리고 차가운 말은 벽을 만듭니다. 내 기분대로만 행동하면 결국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넘길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부터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나만의 해소 방법이 필요합니다. 운동, 산책,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이 도움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대화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 원인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를 줄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났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을 지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과식은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위장은 나이와 함께 탄력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필요한 영양은 못 받고
불필요한 지방만 쌓이게 됩니다. 과식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과식은 체중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무리가 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활동량이 줄고 결국 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소식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가능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면 공복감이 커지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식사 습관은 더 흐트러집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간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심심하다고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 칼로리는 초과됩니다.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식사량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과한 양념보다는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과식의 원인 중 하나는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 과식이 습관이 됩니다. 감정 조절도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2끼로 조절하거나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 방식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장기가 쉬는 시간도 생깁니다. 위장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밥을 줄이는 건 내 몸을 아끼는 일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식사 습관을 바꾸면 내 몸은 변화에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젊었을 땐 쓸모 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동선은 복잡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은 추억이라는 이유로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결국 방해물이 됩니다. 청소하기도 어렵고 정리할수록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무게가 나이 들면 무리가 됩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생깁니다. 정리를 미루다가 다치는 일도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거실 한켠에 쌓아둔 박스나 책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물건에 걸려 허리를 다쳤다는 어르신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버릴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비우고 나면 후련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중요한 것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쌓아두지만 대부분 다시 쓰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낮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나누고 아닌 것은 버리세요. 물건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물건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비워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물건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담긴 물건도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이나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기억은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여있는 물건이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은 정신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간결한 공간은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관리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가볍고 단순해야 행복합니다. 복잡한 물건보다 중요한 사람과 시간에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정리는 내 삶의 흐름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남기면 됩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물건 한 가지씩 덜어내며 내 삶을 정리해 보세요. 걱정은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하느라 걱정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건강, 자식의 삶, 노후의 안정까지 걱정거리가 줄줄이 생깁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만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보다 머릿속에서 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걱정은 상상 속에서 크게 부풀려집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많아집니다. 걱정은 습관이 되기도 쉽습니다.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몸도 약하게 만듭니다.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더 예민해지고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먼저 몸을 돌봐야 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가볍게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쌓여서 정신이 피곤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멈추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은 글로 쓰면 정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대응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말로 풀다 보면 걱정이 반으로 줄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속 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걱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상상은 멈추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마세요. 정작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걱정은 혼자서만 커지고 나누면 작아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걱정의 일부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후회보다는 지금을 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오늘에 집중하세요. 걱정은 삶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감정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선 걱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노년의 삶도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걱정만 덜어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 외로움, 화, 밥, 물건, 걱정. 이 6가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안고 가기엔 노년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덜어낸다는 건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은 가벼워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있는 것만 잘 다듬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말 한마디 덜하고 물건 하나 비워내고 걱정 하나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일상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이 더 단정하고 평온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나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삶을 잘 정리하며 살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줄이고 싶은 것 또는 이미 줄이고 있는 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오랜 친구 한 명을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친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80도 안 된 나이였는데 너무 빨랐죠. 장례식장에서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리 약한 사람 아니었는데 하고요. 예전엔 같이 등산도 다니고 농담도 잘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게 시작이었죠. 입원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80이 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내 나이가 60이나 70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70 중반, 많아야 80 언저리에서 큰 변화를 맞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어느 날 넘어지고 입원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병명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보통 70 중반에서 80 사이에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70 넘어서 급격히 약해지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80 넘어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또 어떤 분은 73에 이미 누워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도 있겠지만 저는 생활 습관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관계, 생활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그 준비를 오늘부터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아직 80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60이 금방 70이 되고 70은 어느새 80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85을 넘기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려드릴게요. 무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지금은 건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복지관,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20해가 넘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팔팔한 분도 계셨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같은 나이인데 삶의 질이 너무 다르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 처음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 습관, 마음가짐, 가족관계, 수면, 영양,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건강을 만들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고혈압이 있어도 활기차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큰 병이 없어도 매일 지쳐 계셨어요. 결국 질병보다 삶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명보다 생활을 먼저 살펴보게 됐어요. 그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잠은 잘 자는지, 밥은 편하게 드시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말해주더라고요. 병은 몸에 나타나는 경고일 뿐이고 그보다 먼저 마음과 생활에서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병 이야기보다는 생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쉬운 일상 언어로 전달하려고 해요. 알아듣기 쉬운 게 가장 실천하기 좋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강의 듣고 나서 밥 먹는 속도만 바꿨는데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나니 불면증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몸은 정직하거든요. 돌보면 좋아지고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그렇죠. 저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인생의 마지막 30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강의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많은 걸 배워요. 정말 팔팔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오히려 자극을 받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85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85이라는 나이는 누구에게나 도달할 수 있는 숫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까지 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 일상 속에 놓인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평소엔 별일 없어 보여도 관리가 안 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혈관이 터지거나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특히 당뇨는 눈, 신장, 발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이 병들이 대부분 초반에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거르기 쉬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넘어짐과 골절입니다.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골절로 입원하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르고 심하게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움직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체력은 더 나빠지죠. 결국 마음과 몸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건강한 존재인 거예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정신도 흐려지기 쉽고요. 마지막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식사는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요.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체력이 더 약해져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수분 부족은 피로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보면 특별한 병 없이도 우리 몸은 스스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70 이후에는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관리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놓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살피면 85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85을 넘긴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걷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아주 많이 걷는 건 아니에요. 많게는 1시간, 적게는 15분이라도 걸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걸으면 근육이 움직이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체온도 안정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걷기를 그냥 산책처럼만 보시면 안 돼요. 걷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실제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걷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금방 약해집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그 시작이 가능해요. 처음엔 집 안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오가거나 창문 앞에서 서서 다리 들어 올리기만 해도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매일 만들면 관절도 덜 뻣뻣해지고 기운도 덜 빠집니다. 걷기를 하실 때는 자세도 중요해요. 허리를 약간 세우고 어깨를 편 상태로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닿게 걸어보세요. 처음엔 10분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 돼요. 계단이나 오르막길은 피하고 평지를 선택하세요. 운동화는 바닥이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신으셔야 해요. 밖에 나가기 힘든 날은 실내에서라도 걷는 동작을 해보세요. 요즘은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실내 걷기 영상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걸었다는 경험을 매일 쌓는 거예요. 걷기는 마음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밖으로 나가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도 나아집니다. 햇볕을 함께 쬐면 더 좋고요.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을 깨우고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걷는 걸 추천드려요.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만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또 걷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도 정리되고 주변 풍경을 보며 계절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전보다 건강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육은 내 몸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몸 전체가 버틸 수 있어요. 80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딱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면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점점 떨어지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일이 많아져요.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하죠.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수면이 핵심입니다. 잠을 못 자면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피로가 쌓이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80 넘은 장수 어르신들 중에는 꼭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리듬을 만든 거죠. 먼저 수면 시간은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아침 7시 전후로 일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수면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또 중요한 건 자기 전 습관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보는 걸 줄여보세요. 밝은 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드는 걸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몸을 이완시켜줘요. 또 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과식은 피해야 해요. 소화가 덜 되면 몸이 쉬지 못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덥고 건조하면 숙면을 방해해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보세요.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고 통기성 좋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면 잠시 앉아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잠을 부르거든요.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온다면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죠. 실제로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곧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숙면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숙면에 가까운 수면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첫 걸음이 바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낮에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낮잠은 되도록 30분 안쪽으로 짧게 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수면은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을 넘겨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잠의 질부터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조명 하나만 켜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밝고 명랑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외로움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운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더 쉽게 걸려요. 또 식욕도 줄고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렇게 점점 기운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자주 대화하고 웃고 나눔을 가진 사람은 덜 아프고 회복도 빠릅니다. 실제로 장수 어르신들 중엔 동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이웃과 안부를 묻고 가끔 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 정서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꼭 가족만이 연결의 대상은 아니에요. 친구, 이웃, 복지관의 직원들, 동호회 사람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얕고 가벼운 대화도 큰 힘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시장에서 단골 가게 사장님과 농담 한마디 나누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말하라고 말씀드려요. 말소리는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또 대화는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정리된 마음은 훨씬 덜 무겁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대요. 또 어떤 분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래를 배우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활기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물론 혼자가 더 편한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모임이나 자원봉사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이 삶의 의미를 크게 바꿔주거든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기쁨은 더 큽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보세요. 나의 안부를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연결이에요. 마음이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연락 먼저 해보세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85을 넘긴 어르신들은 늘 사람과 함께 있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벗이 있고 웃음이 있고 나눔이 있는 삶. 그게 건강한 장수의 진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연결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줄 소중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76이 된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고혈압 약은 꾸준히 드셨고 식사도 제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외출도 줄어들었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니 근육은 더 약해졌고요. 우울감도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초라해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가족과도 말수가 줄고 식욕도 점점 없어졌어요. 병이 아닌 생활의 무너짐이 건강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재활도 중간에 포기하셨습니다. 의욕이 없으니 회복도 더뎠던 겁니다. 처음에는 다친 것뿐이었는데 결국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여든을 넘기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의사 말에 가족들도 놀랐죠. 김 어르신의 사례는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넘어짐 하나가 전신의 약화로 이어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죠.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단한 근육과 규칙적인 생활이 있었다면 넘어졌어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올해 81인 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9까지 늘 몸이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관절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손주가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할아버지랑 더 오래 놀고 싶어요. 그 말에 뭔가 울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복지관 강좌도 들어보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깨가 조금 펴지고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무엇보다 하루하루의 목적이 생긴 게 컸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은 산책하며 꽃 피는 걸 보고 복지관에서 새 친구도 사귀었답니다. 운동 효과는 두세 달 만에 나타났어요. 무릎 통증이 줄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대요. 체중도 안정되고 혈압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정 어르신은 본인이 좋아진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움직이고 나누고 웃는 것, 그거 세 가지만 지켰어요. 참 단순한 말이지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는 하루에 1시간은 꼭 바깥을 걷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와 그림도 그리고요. 80 넘은 지금 오히려 이름보다 더 건강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정 어르신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 습관들 다 따라하시면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똑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걷기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이 약한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관절을 더 다칠 수 있어요. 이럴 땐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부터 해보세요. 물병 들고 가볍게 팔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 전후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땀이 식지 않으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식습관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소식이 좋다고 해서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 한 끼로 버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면 하루 세 끼는 소량이라도 챙기셔야 해요. 특히 단백질은 꼭 드셔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처럼 부담 없는 식품을 권해드려요. 또 물도 자주 드셔야 하는데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하루에 5에서 6컵 정도는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수면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잠이 안 온다고 약을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낮에 햇볕 쬐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카페인 줄이기 등이 좋습니다. 또 마음 관리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기운이 나고요. 또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우울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신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 날엔 일부러라도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마을회관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런 걸 찾아보고 이용하시는 것도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다양한 정보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실천은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은 물 한 컵 더 마시기, 내일은 15분 걷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85을 넘기지 못하는 데는 갑작스러운 병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무너짐들이 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을 방치하고 걷지 않아서 근육이 줄고 외로움에 마음이 약해지고 잠을 못 자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습관들만 잘 지켜도 몸과 마음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걷기,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따뜻한 식사 챙기기, 짧은 대화 나누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장수 어르신들처럼 80을 넘어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 바로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걷는 것도 좋고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첫 관심이고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니까요. 85,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함께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비와 건강, 행복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깎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병원비 부담에 고개를 숙이셨나요? 통신비, 교통비, 간병비까지 한 해에 100만 원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놓치면 돌려받기 어려운 큰 혜택입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연간 8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고 병원비 나누기로 큰 부담 덜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정책 연구를 30년간 해오고 현재 고령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실용적인 6가지 정책과 마지막에 숨겨진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특히 5번째와 6번째 챕터는 놓치면 후회할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치매 정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치매 안심센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동네나 보건소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이 들면 바로 인지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값도 매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치매 환자와 소통하는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진단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이정자 할머니께서는 조기 진단 후 인지훈련과 미술치료 음악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일상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또한 길을 잃을 걱정 없도록 무료 GPS 단말기도 지원됩니다. 이 단말기는 배터리와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전합니다. 치매는 숨기고 감출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쉽습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 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지인 중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정책 하나만 잘 챙겨도 가족 모두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과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올해 사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다음은 병원비, 특히 수술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술비가 큰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고급 재료를 쓰는 수술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다초점 렌즈는 과거 200만 원 이상 비용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 이하 부담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도 과거 3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참기만 하시던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제 본인 부담이 5만 원 정도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부담금도 과거 20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어깨, 척추, 손목 등 다양한 정형외과 수술에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MRI, CT 같은 검사비도 과거 20만 원 넘던 것이 5만 원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한 병실료도 지원됩니다. 251세 이상은 2만 원 정도 부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도 대부분 지원받습니다. 재활에 드는 시간과 비용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본인의 알고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갈 때 사전에 보험 적용되나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춘식 할아버지께서는 내년간 무릎 통증을 참다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경 후 50만 원 정도로 수술을 받고 지금은 등산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파도 참지 말라고 나라가 말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문의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병원에 문의하시고 미리 확인하세요. 수술비만 줄어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 정리하겠습니다. 고급 수술 재료 보험 적용 백내장, 무릎, 심장 스텐트 등 광범위, 병실료, 검사비, 재활치료 모두 지원 범위 확대. 중요한 건 본인이 먼저 움직여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 감액 없이 받기. 이제 세 번째로 연금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순 여사님 76세께서는 카페 알바 제의를 받았지만 과거 연금이 줄까봐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 후 상담해보니 연금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서 매월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1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달 250만 원을 수령하게 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일하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이 건강하고 삶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에만 해당하고 금융이나 부동산 소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여전히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확실히 보장되는 상태입니다. 이 정책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금 수급자임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제도를 알고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보세요. 댓글로 나도 이런 일 해보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팁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 잘 활용해도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든든합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 정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동시에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대로. 일하면 건강과 관계 모두 좋아집니다.
신청은 공단 문의 후 계약서 작성만으로 가능합니다. 치아 건강 지원.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치아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아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됩니다. 과거엔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2개 이상 시술 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전엔 9개 3개 임플란트에 900만 원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70만 원 정도 부담입니다. 3개 기준 이 정도면 훨씬 손이 덜 갑니다. 틀니도 완전 틀니든 부분 틀니든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는 7년마다 새로 제작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50만 원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10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스케일링은 연간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주 치료와 발치도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랑니 발치도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실제로 69세 김복래 어르신께서는 어금니 3개가 빠져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 덕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지금은 친구들과 웃으며 만나십니다. 치아는 단순한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가 있을 때가 얼굴 근육에도 좋고 젊어 보입니다.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도 치아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 치과를 비교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과도한 치료를 권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치료의 질과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이 정책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꼭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요약합니다. 임플란트 2개 이상 보험 확대 적용. 틀니 7년 주기 제작 비용 절감. 스케일링 치주 발치 등 기초치과 치료 포함. 5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생활비 지원 혜택입니다. 교통비부터 통신비, 문화비, 간병비, 에너지 바우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비는 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비, 지하철비, 심지어 택시비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교통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복지관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는 월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휴대폰 요금뿐 아니라 데이터 요금에도 적용됩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비도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화 보기, 연극 관람, 박물관 입장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병비는 갑작스러운 입원 시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입원 시에 필요한 보호자나 간병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겨울철 전기요금, 가스비, 연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AI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혈압, 혈당을 집에서 체크하고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이 매일 한 끼씩 제공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수리 지원도 있습니다. 계단에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등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병원비 일부도 지원해 줍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도와줍니다. 디지털 교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법률 상담도 무료입니다. 상속 문제, 계약 관련 사기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내용도 많으셨을 겁니다. 몰랐던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입니다. 이 정보는 나만 알고 끝낼 게 아니라 꼭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숨겨진 복지 혜택. 마지막 6번째는 정말로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혜택들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안내도 잘 안 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감면과 별도로 이동통신사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노인 요금제 신청을 직접 해야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 회원증으로 무료 강좌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청이나 도서관 문화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추가 항목도 있습니다. 기본검진 외에 치매검사, 정신건강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골다공증 검사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청기 지원도 있습니다. 청력저하 진단을 받은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익숙하겠지만 대상 확대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입니다. 전립선암 검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신청만 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 대여 사업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수도 요금 감면도 일부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월 수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쓰레기봉투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이발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 운영됩니다.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입원 시 가족이 돌볼 수 없을 경우 맡길 수 있습니다. 주거비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단독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무료 이용도 가능합니다. 구청 등록만 하면 헬스장, 수영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복지 상담을 요청하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일부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내일 주민센터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서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영상 올릴 테니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신청 방법과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혜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도록 계속 돕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한 해에 최대 8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완화, 병원비 절감, 치아 치료비 절감,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간병비와 문화비 지원, 그리고 아는 사람만 신청하는 숨겨진 복지 혜택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알고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혜택은 무엇이셨나요? 또는 이미 받고 계신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